네, 판례 강의 지난 시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20조 사업인정부터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조금 정정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언급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협의 최소 기간인 16조 협의에서 성실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최소한의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60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최소 60일 이상 성실하게 협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사실 6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렸어요. 우리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최소한의 협의 기간은 30일이다.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성실하게 협의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수정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의무 종류 4가지 설명드리면서 인용 급부 의무, 인용 의무라고 하면 수인 의무를 참고 받아들여야 되는 인용 의무, 급부 의무, 그 다음에 자기 의무, 요 3가지 설명드리고 제가 하나가 안 떠올랐잖아요. 왜 안 떠올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자기 의무입니다. 인용 의무는 참고 받아들여야 될 의무, 급부 의무는 부를 급해야 될 의무거든요. 웰스죠, 웰스. 돈을 내야 되는 의무, 세금을 내야 될 의무. 우리 공익사업으로 오면 사업 시행자는 수용권을 가지죠.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그 반대급부로서 수용권을 받는 대가로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 급부 의무예요. 그리고 자기 의무, 해야 될 의무이고요. 부자기 의무, 자기 의무의 반대죠. 하지 말아야 될 의무입니다. 철거 명령 같은 게 내려지면 철거해야죠. 그런 게 자기 의무고요. 예를 들어 또 조세 부과 처분이 내려지면 세금 내야 되죠. 자기 의무입니다. 네, 조세 부과 처분이 내려지면 그래서 아까 전에 급부 의무 이야기했잖아요. 세금 내야 될 의무도 급부 의무라고 했었죠. 이게 서로 이제 분리된 게 아니고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조세 부과 처분이 내려지면 세금을 내야 될 자기 의무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급부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양자는 분리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부자기 의무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의무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법에 보면 나중에 25조에 나와요. 25조. 토지나 물건의 보존 의무가 생기는데 사업인정이 내려지고 나면 우리 법 20조에 사업인정이 내려지고 나면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건축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던 땅이라 하더라도 일단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보존해야 된다. 기존의 상태대로 보존을 하고 어차피 아무튼 하지 말아야 될 개발 행위를 건축행위 같은 개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때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부자기 의무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사업인정 보겠습니다. 사업인정이라는 규정이 있죠. 20조. 사업시행자는 19조에 따라 토지 등 수용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수용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 취득이에요. 영구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게 수용이고요. 사용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 지불하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줘야 돼요. 나중에 사용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원상복구해서 돌려주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무튼 수용, 사용 이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임시로 한 5년, 10년짜리 사업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아갈 정도가 아니라면 사용으로 하는데 그치는 게 맞겠죠. 지난 시간에 19조에서 했었던 필요 최소한도의 침해를 하는 게 맞으니까 수용보다는 사용이 덜 침익적이잖아요. 침익이라고 하죠.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수용이 제일 강력한 겁니다. 소유권을 강제로 영구적으로 빼앗는 거니까. 아무튼 사용으로 그치는 게 최소 침해라면 사용하는 게 맞고 아니면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라면 수용하는 게 맞고 그런 거죠. 아무튼 사업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줄여서 이제 수용권이라고 합니다. 수용권. 사업 시행자가 수용권을 얻으려면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를 볼게요. 사업인정의 성질.
사업인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굳이 뭐 개념 정의를 다들 아시죠? 그것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죠. 자기가 사업 시행자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을 보통 사업이 아니라 수용권을 동반하는 우리 법에 있는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는 행위. 이게 사업의 인정이에요. 법적 성질을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려면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인정은 고시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어야지 수용권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인정이라는 처분을 해서 예, 사업 시행자한테 니네 사업을 시작해라 라고 이제 처분장을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뭐 관보에 고시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수용권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설권적 처분이에요. 수용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설권. 설권. 어려운 말 아니죠. 권리를 설정해준다.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에 따라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 권한이 생긴다. 중요한 건 수용권을 설정해준다가 핵심입니다. 뭐 목적물 범위 확정, 뭐 뒤에는 뭐 부차적인 이야기고요. 참고로 여기서 사업인정이 있으면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고 했는데 이게 확정이라고 해서 영구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그런 확정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목적물의 범위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 사업 준비를 아직 사업인정 단계에서 막 수용할 토지라고 생각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뒤늦게 여기까지는 수용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그냥 임시로 몇 년 쓰다가 사용하다가 끝내도 될 것 같은데라고 판단을 했다면 뒤에 가면서 이제 협의를 거치고 재결을 가면서 뭐 얼마든지 목록을 수정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뭐 조서 작성 이야기를 했죠. 아무튼 조서랑 비슷한 겁니다. 여기서 목록물의 범위가 확정된다고 했지만 영구적으로 불변의 그런 확정은 아니다. 답안지 문장으로 보면 판례는 사업인정에 대하여 수용권자에게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적 처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네, 여기서 개념 설명 하나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하는 게 두고두고 쓰이기 때문에 형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 더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드리면 법률관계 라는 표현이 있어요.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는 권리, 의무를 말합니다. 법률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법률 행위는요. 러프하게 말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권리나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이걸 먼저 설명드릴 걸 그랬네. 법률 효과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권리, 의무, 변동.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법률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가 있는 행위예요. 어떤 행위를 했는데 권리 의무 관계 변동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처분입니다. 어떤 처분을 했을 때 처분의 상대방은 권리 의무 변동이 생기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법률 행위는 뭐 우리는 공법이니까 공법 행위, 사법 행위 뭐 이런 게 있지만 뭐 굳이 뭐 이 정도로 개념 설명을 이 정도 하고요.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 효과를 네.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편하게 설명할게요. 권리, 의무의 형성. 형성이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권리나 의무의 형성이라는 게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형성소송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그거랑 반대되는 게 확인소송이거든요.
형성소송은 판결 시에 권리의무 변동, 권리, 의무, 변동이 발생할 때 그때 그러한 소송을 형성소송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의 취소소송이 형성소송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그런 판결이 내려지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예, 처분의 상대방이었던 국민은 자기를 침해하고 있던 권리를 자기의 침해당하고 있던 권리가 회복되는 효과가 생기죠. 처분으로 인해서 생겼던 나에게 발생했던 뭐 의무라든지 권리의 침해 같은 게 사라지게 될 거예요. 취소 판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무튼 형성소송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 판결로 인해서 즉시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있을 때 그런 소송을 형성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게 될 소송 중에 가장 유명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확인소송인데요. 확인소송은 판결 시에 권리,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확인. 권리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끝나는 게 확인소송이다. 그러면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보상금을 지급하라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권리와 의무의 변동까지 수반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증소라고 할게요. 보증소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게요. 정당한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협의와 재결을 통해서 감정평가도 받고 해서 이제 보상금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소송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 금액을 찾아내고 그걸 지급하도록 하는 소송이란 말이에요. 정당 보상 금액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이 정당한 보상 금액이라는 거는요, 사실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어차피 우리는 뭐 개발이익도 배제하고 다 기존에 가지고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재산권을 그만큼, 침해당하는 그만큼 고스란히 정당하게, 완전하게 되돌려주는 게 정당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받아야 될 정당한 보상 금액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 정해져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그걸 확인하면 그 즉시 당연히 돈을 줘야 되죠. 왜냐면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법에서는 정당한 보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해놨고, 뭐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뭐 이제 공탁 제도를 두고 있고, 뭐 이러저러한 제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증소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정당한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가 딱 확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확정도 아니고 확인이 되고 나면, 그 즉시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사업시행자는 돈을 지급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그게 판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보증소가 형성소송이 되려면 판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이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는 이미 발생해 있었고 그 정당한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보증소는 확인소송입니다. 네, 제가 형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조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정리하면 형성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권리나 의무가 형성, 변동 이런 권리 의무의 변동을 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형성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뭐 자녀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불복수단 소송을 한다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아니라 보증소로 가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 권리가 만약에 우리 법에 나오는 손실보상 청구권들 토지를 빼앗긴 사람이 주장하는 자기의 손실보상 청구권
그런 거는 전부 다 형성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지 수용 청구권뿐만 아니라 우리 법에 있는 모든 손실보상 청구권들이 다 형성권이에요. 그러면 형성권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나중에 더 이제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한번 할게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랑 형성권이랑 좀 대비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러프하게 설명드립니다. 형성권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처분으로 인한 권리, 바이 처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처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권리. 처분이 있기 전에는 없었다가 처분이 있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 우리 수용권 같은 거 여기 해당하죠. 사업 인정이 있어야 수용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거랑 대비되는 게 형성권인데요. 형성권은 법률에 의해서 행정청이 뭐 구체적인 행위를 뭐 처분이든 뭐든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이미 법률에 의해서 입법자들이 규정해 놓은 권리예요. 입법자들이 야 이런 경우에는 요건을 딱 미리 픽스를 해놓고 요건을 미리 정해놓고 이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무조건 이런 권리를 보호를 해주자. 그런 류의 권리가 형성권입니다. 자, 수용권 같은 이런 권리는요. 행정청의 의사에 의해서 행정청의 의사가 반영되는 거예요. 행정청의 의사에 의해서 비로소 생기는 권리인데 형성권은 그게 아니죠. 법률에 의해서 법률을 만들어 놓은 입법자의 의도에 의해서 입법 의도에 따라서 이미 법률로 이제 행정청의 구체적인 행위나 의사 필요 없이 법률에 의해서 이미 보호되는 권리 그런 걸 형성권이라고 하고요.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법에서 이렇게 요건을 딱딱 만들어 놓고 이 요건을 침해당한 사람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 헌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헌법 23조 1항 국민의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 23조 3항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뭐 공공필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침해 수용 사용 제한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정당 보상 그 정당 보상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정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23조 3항에서 이제 법률로서 정하는 요 내용, 여기서 파생되는 게 우리 공익사업법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부터 이미 공익사업이든 뭐든 공공필요에 의해서 재산권 침해가 있다면 보호해줘라. 정당하게 보호해줘라. 침해당하는 그 액수만큼 그 액수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라. 네. 그렇게 헌법 레벨에서부터 그리고 공익사업법 법률의 레벨에서부터 그 권리를 보호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침해당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민이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장을 해줘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사업 인정을 하든 수용제기를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공익사업이 시작되기 그 이전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권의 크기, 그 크기만큼 그 사람은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법 공익사업법에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보상금 청구권, 그런 각종 권리들은 전부 다 형성권입니다. 다시 처분으로 인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소송을 한다면 처분을 가지고 다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가 애초에 처분 때문에 생겼기 때문이죠. 그때 항고소송으로 가게 되고요. 형성권에 대해서 다투고 싶다면 형성권 예를 들어 이제 보상금액이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액이 너무 작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나는 수용재결을 다투어야 될까요?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다투어야 할까요? 아니면 처분 자체를 다툴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처분 자체를 다투지 않고 곧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얼마인지를 다투면 한 큐에 해결이 되는데, 네, 권리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결은 그냥 거들 뿐이고 애초부터 있었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형성권이라는 권리를 다투고 싶다면, 소송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두 가지만 보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요건을 충족했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요건을 충족했다면 정당 보상 금액은 얼마인지. 요 두 가지만 소송에서 체크가 되면 곧바로 국민이 원하는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거예요. 요건도 충족했고 정당한 보상 금액은 얼마라고 딱 판결로 내려진다면 국민은 자기가 원하는, 이제 항상 소송이란 건 원고라고 하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그 원고가 원하는 바가 달성되냐 달성되지 않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난 지금 보상금 더 받고 싶은데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재결이 위법하다라고 다투어서 소송에서 이겼다고 치자고요. 그래, 오케이. 재결은 위법하다. 보상금액이 잘못됐다. 라는 판결문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그 판결문은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나는 보상금을 더 받고 싶은 상황인데 수용 재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렸어요.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는 다시 한번 재결을 내리겠죠. 뭐 보상금 조금 올려서 재결이 내려지겠죠. 하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금액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네, 항고소송도 고려는 해볼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권리구제가 한 큐에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요. 반면에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내가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하고, 그리고 정당한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러면 그 즉시 사업시행자는 나에게,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이 원하는 바가 한 큐에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이미 내가 요건을 충족했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액션은 이미 필요 없어요. 왜냐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고 나는 그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따라서 남은 거는 정당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게 소송에서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즉시 내가 원했던, 만약에 내가 주장한 게 참이라면 내가 원했던 금액으로 확정이 되겠죠. 네, 분쟁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소송 한 번을 통해서. 보증소. 네. 이렇게 하다가 형성의 개념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형성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형성권이라는 건, 형성권 지금 설명하는 게 맞았나? 갑자기 좀 후회가 되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개념이니까 지금 이해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아는 내용인데 제가 괜히 너무 길게 설명했나요? 우리 이거는 설명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대신에 판례 설명은 앞으로 더 많이 할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하고 판례 다시 보겠습니다. 사업인정은 형성적 처분이다. 없었던 권리를 만들어주는, 없었던 권리를 새로 설정해주는 형성적 처분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권을 가지게 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용권이 너무 작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업인정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용권이라는 권리는 처분으로 인해서 비로소 생긴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사업인정에서 얻게 된 수용권을 더 크게 키우고 싶다면 처분을 다투면 됩니다. 처분이 위법하다, 처분이 잘못됐다고 다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용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만들어준 그런 처분으로 인해 생긴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입증 책임이라는 개념 말 좀 들어보셨나요? 공익성의 입증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있다.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입증 책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런 사실 여부에 대해서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입증 책임은 이거를 굳이 막
네, 암기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저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있고, 그런 케이스마다 전부 다 외우는 학습을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단연차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입증 책임이라는 개념이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입증 책임이라는 개념을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입증되었을 때, 입증 시 이득을 보는 사람. 입증 시에 이득을 보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익성의 입증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익성이 입증이 되었을 때 사업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라는 거고요. 공익성이 입증 안 되면 사업 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공익성을 입증해야 된다. 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가 공익성 입증하고 싶겠습니까? 입증되면 내 땅 강제로 뺏기게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제대로 입증할 리가 없죠. 아무튼 그래서 이득을 보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진다. 거의 예외 없습니다. 예외가 있긴 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입증 책임 이런 건 문제로 나올 수도 없는 개념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브리타처럼 맞닥뜨렸을 때 이 말을 기억하자. 입증 시에 이득을 보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밑에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이다. 사업 인정이라는 처분은 행정청이 주로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죠. 사업 인정을 할 때 고려할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익사업을 수행할 적극적인 의사와 합당한 능력 그런 게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건데요. 이건 2011년 판례죠. 과거에는 이게 법에 명시된 건 없고 판례로 인해서 이런 판례 요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타당하니까 당연히 이제 요구되는 요건으로 취급되어 왔었는데요. 최근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2019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잠깐만 볼까? 공익사법 시행령이거든요. 시행령 11조 2에서 법 21조 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라 이거는 나중에 볼 텐데 중토위가 제가 2019년쯤에 법이 크게 개정되면서 중토위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했었죠. 그 중에 하나인데요. 중토위가 사업 인정을 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이랑 협의라는 걸 하는데요. 국토부 장관이랑 협의라는 걸 하는데 그 협의를 할 때 체크할 사항들을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해당 공익사업이 근거법률의 목적, 상위계획 및 시행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체크를 하고요. 또 사업 시행자의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사업 수행 능력 여부. 네. 사업 수행 능력으로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재원 조달 능력도 보고 법적인 지위를 미리 확보했는지도 보고. 이런 걸 누가 체크한다? 중토위가. 언제 체크한다? 사업 인정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이 전문가 집단인 중토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사업 인정하려고 하는데 해줘도 될까 안 될까? 네 의견을 좀 들어보자. 라고 협의를 할 때 그때 중토위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토위가 이런 걸 오케이 해줘야 사업 인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에 생긴 규정이고요. 기존에는 판례에 이제 판사님들이 법조문 해석을 해줘가지고 의사와 능력,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할 적극적인 의사와 이제 정당한 수행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사업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례가 판시해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사업 인정의 요건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법에 이제 요건이 명시가 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 능력 이게 쟁점이 돼서 출제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행령 좀 전에 봤죠. 시행령 11조 2에 있던 그 내용을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답안 쓸 때 관련 법령의 검토와 관련 판례의 검토를 다른 목차를 쓰더라도 반드시 관련된 법령을 검토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내용을 적어주는 거랑 이런 거 없이 과거의 판례에만 빗대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랑 답안지의 클래스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우리 만약에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2년차 아니 초시 2년차라면 수험 기간이 짧다면 단연차들과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은 법조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법조문을 잘 활용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답안지 문장을 먼저 보고 판례를 보고 가겠습니다. 판례는 사업인정의 요건으로 공공필요뿐만 아니라 공공필요라고 하는 건 공익성과 필요성이죠. 지난 시간에 했죠. 아무튼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통해 공익을 실현할 적극적인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네. 공익을 실현하는 해당 공익사업을 통해 공익을 실현할 적극적인 의사, 능력. 능력에는 재원 조달 능력이 있고 법적 지위 확보, 지위. 네. 이런 것들이 있다. 위에 판례 한번 빨리 보고 갈게요.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이렇게 이런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용 또는 사용을 해야 될 만한 중대한 공익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일정한 절차를 거칠 걸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행위다.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외형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이전 기관으로서는 국토부 장관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행정청들 그런 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 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 첫 번째, 사업 인정을 할 때 요건으로 나온 게 첫 번째,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 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 사익, 그리고 공익 상호 간에, 그리고 사익 상호 간에 정리하면 관련된 모든 이익들을 종합 고려해서 정당하게 비교 교량, 이건 뭐 이제 저울질 한다 뭐 그런 거예요. 정당하게 비교를 하고 그 비교는 비례원칙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네. 비례원칙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뭐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을 시간은 없죠. 아무튼 적필상 아시죠? 그렇다. 관련된 이익을 모두 다 가지고 와서 비교했을 때 정당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공익사업을 할 만한 정당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런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공공필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기까지는 공공필요고 이제부터는 그뿐만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 줄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이다. 그렇습니다. 사업 인정의 요건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사사님께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걸 정리하면 사업 인정의 요건이 되고 근데 기존에는 모르겠네요. 제가 다른 강사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판례만 가지고 요건을 할 수는 없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법 11조의 2, 시행령 11조 2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공용 수용은 이거 우리 기출문제에 나온 판례네요. 죄송합니다. 답안지 문장 먼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판례는 사업 인정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정 변경은 단순히 깔짝 사정이 바뀐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파산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내려진 사업 인정에 터잡아서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사업 시행자가 물론 수용권이 있지만 그 수용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된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가 있어요. 이 문제의 배경이 된 판례는요. 이런 상황인데 사업 시행자가 파산을 해버렸는데 사업 인정 이후에 재결까지 간 거예요. 사업 시행자 자기가 뻔뻔하게도 파산해버렸는데 사업을 수행할 의사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취득하겠다고 재결까지 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판례가 재결을 내려버렸습니다. 판례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하라라는 수용 재결을 내려버렸어요. 저 뒤쪽에서 보게 될 텐데 우리 법에서는 뒤쪽이 아니라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죠. 사업인정, 수용재결, 재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인정과 재결이라는 이걸로 이원화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 토지를 수용하고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이원화를 해놓은 이유가, 입법자들이 이원화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공익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단계에서 컨트롤하고, 만약 사업인정 단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면 그 사업인정을 무효로 만드는 것과 같은 재결은 하지 마라. 네, 뭐 그런 개념이에요. 이원화를 해놓은 이유는 입법자의 의도는 그런 것이다 라고 역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우리 판례래 계속 기존에 우리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을 무효로 만드는 재결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 배경이 된 판례에서는,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판례에서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인정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재결을 내려버렸다면 그 재결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의 남용을 허용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수용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사람한테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버린 거예요. 그건 재결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수용권의 남용을 용인해버린 재결은 위법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우리 기출문제 28회인가? 그렇죠? 28회 문제 1번에 있습니다.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공용 수용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23조의 근본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이렇게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공용 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이렇게 해서 관련된 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 그건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권의 남용을 허용한 재결은 위법하다라는 판례였습니다. 네, 출제가 한번 됐기 때문에 이 판례가 직접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올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법의 사업인정과 재결과의 관계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충실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재결 단계에서 사업인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인정의 하자는 사업인정 자체를 다투어야 되는 거지. 또 이건 하자승계랑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가한 경우, 그런 경우에 수용 재결 단계에 와서 뒤늦게 사업인정 자체가 위법이었다라고 주장해봤자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만 사업인정 자체가 당연무효라고, 중대 명백한 위법이라서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그 정도의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그 정도 된다면 수용 재결은 무효인 사업인정에 터잡아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네,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라면 하자승계는 항상 인정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하자승계는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간의 하자승계는 우리 판례는 단 한 번도 하자승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좀 인정해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판례는 아니지,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부하기 편하죠. 하자승계는 안 된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짜면 되니까.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공익사업법 시행령 10조 사업인정 신청에 대해서, 사업인정을 신청할 때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들고 가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 쭉 넣어놨어요. 시행자가 누군지, 어떤 사업인지, 우리 공익사업법 4조에 나와 있는 1호부터 8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명칭은 뭔지, 예정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업계획서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런 내용들 쭉 담아가지고 사업인정을 신청한다. 그러면 그 사업인정의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이 나머지를 검토를 해서 사업인정 처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21조. 굉장히 중요한 법조문이에요. 볼게요. 협의 및 의견 청취. 국토부 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중앙관계기관장 및 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제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할게요. 사업인정을 하려면 중앙관계기관장, 소방청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그런 장들이랑, 국세청장이라든지, 장들이랑, 시도지사랑, 그리고 중토위랑 협의를 해야 한다. 이게
제가 계속 중토위 관련된 법 개정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2010 연도로 까먹었네. 법이 개정됐어요. 기존에는 중토위 일단 마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일단 협의는 세 곳이랑 협의하면 됩니다. 관계기관장, 시도지사, 중토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존에는 중토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였어요. 중토위도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였거든요. 근데 단순히 의견을 듣고 끝나는 거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중토위의 역할이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살펴봤죠. 사업 인정의 요건으로서 그런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의사와 능력을 갖췄는지 그리고 뭐 공공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토위가 협의를 하면서 좀 컨트롤을 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때 중토위와의 협의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거의 국토부 장관이 사업 인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튼 첫 번째 협의해야 되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 누구와 협의해야 되느냐? 중앙기관장, 시도지사, 중토위. 그리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되냐면 사업 인정에 이해가 있는 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여기까지가 전형적인 사업 인정을 할 때 이야기고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우리 4조 8호에서 4조가 공익사업의 종류잖아요. 1호에서 7호까지는 이제 국방군사라든지 뭐 철도, 공항, 뭐 항만 그런 거, 뭐 대규모 택지 그런 것들은 1호에서 7호에서 정해져 있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들은 하로에서 별표를 별도로 관리를 한다.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한 거에 따라서 사업인정이 있는 걸로 의제되는 우리는 사업인정 의제라고 합니다. 사업인정 의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권자 등은 그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자,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구지정 함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사업 인정이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계획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중토위와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제가 별표 이야기를 하면서 4조 8호 별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는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말 수용을 할 정도도 아닌데 수용하는 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중토위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것도 2항도 1항이랑 동시에 개정이 됐어요. 기존에는 이런 허가권자, 인가 승인권자 등은 중토위의 의견을 들으면 그만이었거든요. 의견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고 그 협의에서 나온 내용이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거의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뭐 그런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토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만큼 이제 실제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정말 업계에서 진짜 이름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가사들 중에 중토위 위원이신 분이 한 분 계시나? 아무튼 정말 우리 업계에서 보상 영역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중토위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밖에 비상임위원은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토위는 정말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뭐 대학교 교수라든지 판사, 검사, 변호사로 경력이 몇 년 이상 된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거든요. 중토위는 대단하신 분들이다. 저도 나중에 언젠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일을 좀 해보고 싶네요. 아무튼 그렇다. 사업 인정을 하기 전에 미리 이런 내용들을 협의를 해야 되고요. 49조에 따른 중토위는 1항 또는 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사업 인정에 이해관계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의견을 들으라고 해놨는데 사실상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와 같은 그런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토위가 한번 체크하고 허가인가 대상 승인 이런 사업의 공공성과 수용의 필요성이라고 나오면 필요라는 단어가 보면 그런 단어를 보면 우리는 제대로 좀 보자고 했었잖아요. 정말로 수용을 할 정도로 그 정도인지 공익성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아까 우리 시행령에서 봤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해당 공익사업이 이렇게
관련된 근거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두 번째, 사업 수행 능력 여부, 재원 조달, 법적 지위, 이런 것들을 중토위가 미리 체크하도록. 그리고 이런 걸 갖추지 못했다면 협의를 통해서 공익사업으로 이제 사업 인정을 하지 못하도록 중토위가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튼 제가 중토위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제가 미는 쟁점 중에 하나거든요. 약술 문제 중에 중토위에 대해서 중토위의 역할이나 아니면 중토위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서술해 보라라는 문제가 나올 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올해 나오면 좋겠네요. 중토위의 역할에 대해서 약술하라. 아무튼 넘어갈게요. 4항은 됐고 5항 됐고 뭐 30일 이내 중토위는 협의를 요청받으면 30일 이내 의견 제시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지만 됐습니다. 필요 없다. 넘어갈게요. 밑에 판례를 보고 가겠습니다. 법 21조 협의 절차 누락시. 과거 옛날 법이에요. 이제 다시 옛날 법이라고 하니까 이 법이 바뀌어온 연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법이었어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이제 수용과 관련된 특별법이었는데 거기서 토지수용법이라는 특별법에서 이제 정식 법으로 바뀌었고 현재의 공익사업법 현재 법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연역이 이렇게 되는 거고 토지수용법에서 우리 공익사업법으로 바뀐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연도가 기억이 안 나네. 2002년, 3년 그쯤인데 아무튼 생각보다 토지수용법이 더 옛날 법이고 공특법은 더 옛날 법이죠. 아무튼 이 법 21조는 토지수용법 21조를 말하는 거고 옛날에는 아무튼 아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걸 바꿔놨는데 깜빡했네. 공특법에서는 3조인데 지금 법은 우리 법 21조 협의 절차죠. 죄송해요. 제가 바꿔놓고 제가 깜빡했네. 건설부 장관이 지금 국토부 장관이죠. 이런 걸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중앙기관 장관 협의를 하라고 규정하는 의미는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에 따라 처분하라는 의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지정처분이 사업인정 의제되는 그런 처분이거든요. 그걸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다. 위법하긴 하다. 협의를 아예 안 거쳤으면 그거는 위법이 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는 해당하는데 그게 당연 무효가 되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위법하긴 한데 위법의 정도가 무효로 볼 정도까지는 아니다. 답안지 문장으로 볼게요. 판례는 사업인정 시 중앙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는 취소사유의 위법으로서 사업인정이라는 처분의 취소사유의 위법으로서 절차상 하자죠. 이거는 일반인 관점에서 명백한 위법으로 볼 수 없어서 당연한 무효가 되는 하자는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잠깐 절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설명드리면요. 절차상 하자는 우리는 하자라고 하면 하자의 동의어는 위법이거든요. 위법에는 주체, 내용, 주체상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 절차상의 하자, 뭐 형식상의 하자 뭐 그런 게 있지만 크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주체, 내용, 절차. 저는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모르지만 과거의 제 경험에 비춰볼 때 절차상의 하자는 무조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논리를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절차상의 하자 중에도 경우에 따라서 무효로 판례가 나온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절차 하자는 무조건 취소 사유다라고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논리를 짜서 절차상 하자는 우리는 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잖아요. 법 위반의 사실이 중대하고 그리고 그 위반했다는 사실이 법을 모르는 할머니가 봤을 때도 법을 모르는 일반인의 관점에 봤을 때도 명백한 위법이라면 그때 그 하자는 무효에 당연 무효에 해당을 할 정도로 정말로 큰 하자이다 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백성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명백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따로 설명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절차상의 하자는 무조건 취소 사유는 아니고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검토를 해볼 때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취소 사유에 그친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짜는 게 맞습니다. 네, 밑에는 의견 청취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이제 검토사항 같은 걸 제가 실어놨으니까 보시고요.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사업인정 고시.